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영역은 도구라는 영역이죠. 해서 how to 뚝딱뚝딱이라고 말해서 저번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 어떻게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성형하기라는 걸 배웠어요. 해서 성형이라는 건 뭐였지? 재료를 녹인 상태에서 녹은 재료를 누르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아니면은 펴기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성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첫 번째로 성질 개선하기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성질 개선하기랑 분리하기는 여러분 앞에 있었던 표를 봐보면 목재와 금속에만 있을 거예요.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거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플라스틱이라는 재료와 그 목재, 금속과의 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목재는 사람들이 왜 쓸까? 목재를 쓰는 이유는 예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는 예쁜 상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이 원래 재료에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금속이라 부르는 거는 금속도 그 재료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금속의 특징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금속이 뭐지? 바로 철이잖아. 철은 어떤 단점이 있죠? 바로 녹이 잘 쓴다는 거. 목재도 비슷한 단점이 있어요. 뭐가 어떤 단점이 있을까? 목재도 물이 들어가면 얘가 썩어버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이용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을 개선해서 좀 더 단단하게 아니면 좀 더 물이나 그런 데에 잘 견디게 방수라고 부르지 아니면 좀 더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플라스틱이 이런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플라스틱은 종류가 일단 굉장히 많고 우리가 원하는 종류로 원료 자체를 생산이 가능해요. 물론 이때 생산할 때 색깔도 입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재료의 성질을 변화를 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기다가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는 목재나 아니면은 금속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강도나 그냥 열에 견디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하중이나 아니면 외력을 많이 받는 곳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용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잘 안 하는 편이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 지식으로 알고 수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먼저 성질 개선하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성질 개선하기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철 분자의 분자 결합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직 분자 원자도 잘 못 배웠는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식의 최소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의 지식 수준이 쌓여야만 해요. 과학 쪽 지식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하기 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내용이 필요해서 이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철의 첫 번째 특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철 분자만이 갖고 있는 이상한 특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철 분자는 우리가 상온에서 다른 철 원자와 원자 사이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모양의 분자를 만드는데 그 분자의 모습을 실제로 보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냐면 보통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정육면체. 정육면체라고 생각해 주세요.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이 정육면체 각 꼭지점에 철 원자가 하나씩 위치해 있대요. 이렇게. 너 하면 여기도 하나 더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 원자가 하나 더 위치되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얘네들 사이 가운데 하나 더 위치가 되어 있대요. 사이에. 이게 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철이라는 아이는 좀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철을 가열을 하잖아요. 철은 몇 도에 녹지? 철이 녹는 온도는 1538도씨라는 온도에서 녹는다 했잖아요. 근데 철이라는 거를 가열을 하면은 얘네들이 녹지는 않지만 중간에 이 분자의 구조 모양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걸 보고 상의 변화라고 부르거든.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 모양이었던 아이가 얘가
겉에 있는 애는 그대로 있거든요. 겉에 있는 애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는데 가운데 있던 원자가 빠지고 여기 각 면에 원자가 하나씩 붙어버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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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자면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요런 그림으로 돼버려요. 요런 그림. 가운데 있었던 아이였는데 각 면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분자를 좀 잘라서 한번 봐보자고요. 분자를 잘라서 보면 이 분자 안에 도대체 몇 개의 원자가 위치되어 있는지를 봐보는 거야. 하나의 정류 매체 사각형 안에. 삼각형 아니라 부르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볼 수 있거든요. 잘라가지고 봐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가운데에 원자가 하나가 있어요. 맞지? 가운데 원자가 하나가 있고요. 파란색 원자가 하나 있고요. 하얀색 원자는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를 몇 등분한 거지? 하나, 둘 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봐보잖아 하면 하나, 둘, 셋인가? 이거는 하나의 분자가 8분의 1분자 형태가 돼요. 8분의 1 원자 형태가 돼요. 자꾸 분자 원자 잘못 말하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더해야만 겨우 하나의 원자의 크기가 나와요. 즉 여기 있는 분자가 총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개만큼이 모여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바깥쪽은 동일하게 한 개인데요. 안쪽이 절반만큼으로 쪼개져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위치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 둘, 세 개가 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동일한 평면 안에 원자의 개수가 4개로 변해요. 그러면은 두 개가 4개로 변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바로 철이 좀 더 압축해서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잖아요. 철이라고 말하는 놈은 가열만 하잖아. 가열을 하면은 갑자기 철의 표면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철을 그냥 가열만 하면 철이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몇 도씨에? 약 900도씨에서 1000도씨 사이에. 900도씨에서 1000도씨 사이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냐면 얘를 더 가열을 하잖아요. 더 가열을 해서 1400도씨 근처가 되면은 얘네들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분자가 안에를 보면은 원자가 원래 4개 있던 게 다시 2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지? 원래 있었던 부피만큼 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늘어난 다음에 1500도씨가 되면 녹는 현상이 발생해요. 다시 처음부터 말해드릴게요. 철이라고 말하는 놈 온도를 쭉 높이잖아. 제일 처음에 철 원자가 2개 있다가 4개 들어간 형태로 바뀌어서 900도씨에서 1000도씨 사이에 철이 쪼그라들어요. 그랬다 1400도씨가 되면 다시 늘어났다가 녹아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철의 이상한 특징이 생기는데요. 이것과 같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철이라고 말하는 놈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였지? 바로 탄소라는 아이예요. 탄소라는 아이는 우리가 철 이 분자 사이에 원자 사이사이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 실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언뜻 보기로는 굉장히 빈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철이랑 탄소랑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미묘하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생겨 있잖아. 하면은 탄소가 별로 못 들어가요. 해서 철 사이에 탄소가 얼마만큼 들어가냐? 한 0.02% 정도밖에 못 들어간대요. 되게 조금밖에 못 들어가지. 근데 요 상태로 바뀌잖아. 실제로는 여기에 동일한 부피 안에 원자가 4개만큼 들어가니까 공간이 더 좁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간 구획을 되게 잘해가지고 내부에는 오히려 철 안에 탄소가 들어가기가 좀 더 좋은 구조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선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약 2%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탄소가 적게 들어가고 탄소가 많이 들어간다. 선생님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생기죠? 바로 철이라고 말하는 탄소가 들어가면서 얘가 더 단단해지고 강도랑 경도가 좋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순철과 탄소강 이야기하면서 탄소강이 좀 더 순철보다 많이 쓰인 이유가 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상태보다 이 상태일 때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서 얘가 더 단단한 철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1400도씨가 되면 다시 탄소가 퓨 빠져버리고 녹아버리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때 탄소가 좀 많이 들어가고 분자가 갑자기 쪼그라드는 요때 상태를 잘 이용하면은 이 철이라는 놈의 성질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 첫 번째 성질 개선하기 중 열철이라고 부르는 건 다 어디에서의 이야기냐? 바로 이 온도. 우리가 철이 이렇게 변하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철에 대한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은 이제 철의 이제 모양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해줄게요. 철이라고 말하는 놈은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인데요. 정육면체 모양을 옆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옆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요. 근데 밀리는 모양이 어떻게 밀리냐면 정육면체 옆으로 밀려서 이런 모양으로 밀리게 돼요. 대충 그려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철이 옆으로 밀리면서 철이라고 말하는 놈은 형태가 변형이 일어나는데 형태가 변형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버리잖아? 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철이라고 말하는 놈이 비틀어졌다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이거 뭐라 부르죠? 바로 탄성이라고 부르는 성질이에요. 이렇게 분자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산성이라 부르는데 탄성이라 부르는 놈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얘를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분자 구조가 아예 옆으로 찌그러진 상태에서 돌아가지 못한 상태가 벌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소성이라 불러요. 소성. 해서 우리가 철 분자 자체가 이 상태로 고정이 돼버리는 걸 소성이라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성, 연성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전성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하나의 물체를 꾹 눌러서 전처럼 쫙 펼치는 현상을 보고 전성. 연성이라 부르는 건 잡아당겼을 때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 불렀다 했잖아요. 전성과 연성이라 부르는 건 둘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바로 이 소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해서 이런 가공 방법을 다른 말로 소성 가공이라고도 부를 만큼 우리가 뭔가 모양을 변형을 시킬 때 소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여기까지 기초 지식 알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열철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전에 온도라는 걸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은 얘네들의 분자 구조가 바뀐다 했는데 이 온도를 변화를 시키면서 얘네들을 다시 온도가 높았다가 다시 식히면 다시 분자 구조도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이때 분자 구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과 온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를 조절해서 이 철을 단단하게도 하고 무르게도 하는 성질을 보고 우리가 열처리 방법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볼게요. 필기. 열처리란 무엇이냐? 금속을 가열 후 냉각 시 무엇? 첫 번째 온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속도를 조절해요. 온도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언제 정도의 온도를 말하냐? 약 900도씨에서 1000도씨 사이의 온도. 시간, 그 온도에서 얘를 얼마나 오랫동안 놔둘 거냐. 속도, 이 온도에서 얘를 식힐 때 빨리 식힐 거냐 아니면 천천히 식힐 거냐에 따라서 철의 성질을 바뀌게 만들어준 거. 물론 철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금속의 성질을 개선을 해주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바로 열철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열철은 보통 네 가지 형태를 많이 해요. 네 가지 형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이라 부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단어들 중에 익숙한 단어는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담금질이란 단어.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불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림이라고 부르는 건 주로 언제 많이 쓰는 거냐면 주조나 아변 가공 후에 보통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조나 아변이라 부르는 놈은 둘 다 철을 녹여가지고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주조도 녹여서 이용해주고요. 아변도 일단은 용광로에서 나온 제선제강에 끝난 거를 우리가 녹아있는 철을 그대로 롤러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 분자가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이 온도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철이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러면 철이
분자가 봐보면은 이 결정 입자가 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철이 굉장히 낭창낭창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될까요? 얘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얘가 탄소도 잘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연성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이 굉장히 낭창낭창 연성이 좋아진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강도와 경도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철을 가지고 무언가 제품을 만드는데 강도와 경도가 안 좋다. 이걸 다른 말로 기계적인 성질이 안 좋다는 거거든. 기계적인 성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 잘 망가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써주냐면 철이라는 걸로 주조로 무언가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온도를 높여주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아까 철이 우리가 형태가 변한 900도씨에서 1000도씨까지 한 번 더 철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야. 따뜻하게라 부르기엔 좀 온도가 높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거를 공기 중에 놔둬가지고 천천히 한 번 더 식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철이라고 말하는 놈은 우리가 물건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가열을 다시 한번 해. 언제까지? 한 900도씨에서 1000도씨까지. 그 다음에 가열 후에 그걸 공기 중에서 식혀주는 거. 그럼 공기 중에서 천천히 식게 되겠지.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은 900도씨에서 1000도씨 정도가 되면서 얘가 철이 아까 탄소랑 서로 결합이 막 일어난다 했잖아. 그 정도 상태에서 천천히 식게 되면 철이 강도와 경도가 굉장히 괜찮으면서도 인장 강도도 어느 정도 확보된 나쁘지 않은 제품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주조나 압연 후에 열로 처리해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불림이라고 이야기해 준답니다. 자, 불림이란 재료를 가공 후에 언제 어디에서 식히는 거냐? 공기 중에서 식히는 겁니다. 자, 공기 중에서 왜 식혀주느냐?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줄게요. 주조나 압연 후에 생산된 제품을 재료가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서 결정 입자가 굉장히 성장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렵게 설명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서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기계적인 성질이 나빠져서 굉장히 강도랑 경도는 떨어지고 인장 강도만, 여기서 강도, 보통 강도라 말하는 건 압축 강도를 말합니다. 압축 강도나 충격 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고 인장 강도만 좋아져 있는 굉장히 나쁜 제품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성질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정한 온도로,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900도씨에서 1000도씨에서 살짝 유지를 시켜줘. 그리고 공기 중에 내버려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기 있는 재료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형태가 되면서 기계적인 강도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우리가 불림이라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림은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과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풀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불림, 풀림. 말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고요. 영어로는 전혀 달라요. 불림이라는 거는 써있는 걸로 노멀라이징이라 부르고 풀림은 애널링이라 부르는 거거든. 어떤 게 다르냐면은 보통 풀림은 단조에서 많이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단조라고 부르는 게 뭐였지? 망치로 내려치는 거였지. 망치로 내려친다? 망치로 내려치면은 어떤 과정이 거쳐질까? 바로 이 소성 가공이라는 게 일어나요. 우리가 재료가 일반적인 재료의 분자 구조가 째르면서 분자가 옆으로 틀어지게 돼요. 옆으로 틀어지고 나면은 이게 옆으로 틀어진 게 제일 처음엔 탄성으로 돌아가려 하다 더 많이 때리면은 소성이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옆으로 밀리는데요. 근데 이 소성이 발생을 한 상태에서 계속 때려버리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그대로 끊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지? 철, 우리가 여러분 두꺼운 철은 아니어도 얇은 철사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당겨서 구부리면 어떻게 되지? 뚝 끊어져 버리지. 이처럼 철이라고 말하는 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얘가 휘게 만들어버리면 끊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 철 가지고 검을 만들고 싶어. 검을 만들고 싶어서 망치로 계속 때리는데 때리다 보면 망치, 우리가 검이 만들어지다가 철이 부러져 버리면 안 되겠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우리 때려도 괜찮은 상태로 변형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알았어요. 어떤 거 알았냐면은 철이라고 말하는 놈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변형을 시켰어. 때려서. 그리고 나서 얘를 온도를 높이는 거야. 몇 도까지? 약 1000도씨까지. 그리고 나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얘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다시 한번 식혀봐. 식히면 어떻게 되게? 식히면 1번 요 모습으로 변한다. 2번 요 모습으로 변한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정답은 1번으로 변해요. 무슨 말이냐면 철이라는 놈을 때려가지고 모양을 변화시킨 다음에 얘를 온도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철 분자 구조를 바꿔준 다음에 얘를 식혀줘 버리잖아요. 식혀주면은 얘가 옆으로 비틀어져 있던 게 원래대로 똑바로 돌아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럼 똑바로 돌아가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상태에서 또 망치로 때리면은 어떻게 되지? 얘가 또다시 옆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런 장난 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한테 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가 있는데 자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부리고 싶어. 구부리고 싶으면 구부려 놓으면 우리가 이걸 구부려 상태가 놓게 되면 탄성이 발생하잖아요. 탄성이 발생하는 게 싫어. 얘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얘를 불에다가 달구면 된다는 거야. 얼마만큼? 얘가 요만큼 변화할 만큼.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식혀주면 그 모습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풀림이라고 부르고요. 풀림은 어떻게 보통 해주냐면은 우리가 온도를 뜨겁게 해준 다음에요. 그 뜨거운 온도에서 우리가 뜨거운 주변도 상당히 따뜻한 온도 안에서 이 철을 천천히 식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주로 누가 많이 하냐? 대장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대장장이가 뭐 망치로 때리든 아니면 슈퍼망치로 때리든 뭘로 때리든 때리다가 얘가 더 때리면 얘가 깨질 것 같아.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뜨거운 불 안에다 넣어놓는 거야. 넣어놓고 한참 기다려. 이제 좀 괜찮아졌네? 그럼 약간 식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다시 때리는 거야. 또 망가질 것 같아. 넣어놔. 또 기다려. 그리고 다시 빼. 또 망치로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철을 모양을 변형시켜서 길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풀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풀림은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냐? 우리가 금속을 가열후 우리가 뜨거운 곳에서 천천히 식혀주는 우리가 방법입니다. 안에서 식혀주는 거. 이유는 뭐냐? 재료를 망치로 두드리게 되면 재료가 늘어나면서 내부에 응어리, 이런 걸 응력이라 부르거든요. 응력이 생기면서 계속 두드리면은 이게 끊어져 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두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노안에서 천천히 식혀주잖아. 응력이 제거되고 재료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장장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이 말을 반대로 말하잖아. 우리가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기는 행동은 재료를 피기 위한 행동이지 이 재료를 단단하게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망치로 치는 행동은 재료를 펴서 모양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에요. 대장장이가 하는 행동 중에. 두 번째, 그러면 재료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냐? 우리 대장장이가 하는 짓을 잘 생각해봐야 대장장이가 많이 하는 거. 재료를 노안에 넣는다. 망치로 때린다. 그거 말고 하나의 행동을 더 하지. 뭐 하지? 재료를 물 안에다 집어넣어서 치 소리가 나게 한다. 그거 왜 해주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거를 왜 해주냐면은 바로 담금질이라는 작업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철이라고 분자는 요 분자보다 요 분자가, 우리가 철이라는 분자가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선 얘가 아주 이상한 특징 하나 갖고 있다고. 어떤 특징? 얘가 탄소를 많이 갖고 있다 했잖아요. 탄소를 많이 갖고 있어 얘가 강도와 경도가 좀 더 좋은데 얘를 그대로 빠르게 식혀버리는 거야. 물이나 기름에 확 집어넣어서 빠르게 식혀버리면 천천히 식었을 땐 탄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요. 빠르게 식혀버리면 탄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탄소가 빠져나가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멈추는 것처럼 어설프게 멈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철이 정류면체 구조에서 직류면체로 이상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탄소가 어설프게 일반적인 그 온도에서 발생하는 탄소보다 많이 탄소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철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 철은 탄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특징을 갖고 있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강도랑 경도가 일반 철보다 굉장히 좋게 돼요. 얼마만큼? 약 5배에서 6배만큼. 굉장히 좋게 되지. 그래서 이 철을 이용해 준다면 단단한 철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야. 대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어설프게 늘어나 버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려다니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자세가 어색하면 이상한 자세가 되지. 그 자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톡 건드리면은 무너지기 쉽지. 무슨 말이냐? 이 철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내부의 응력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은 굉장히 강도랑 경도는 세지만 얘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깨지는 성질 또한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담금질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을 말하냐? 재료를 가열 후 물 또는 기름에 급하게 식혀주는 거예요. 확 식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재료를 특정 온도로 가열 후 갑자기 식히게 되면 내부 결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으면서 강도와 경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약 5배에서 6배만큼. 하지만 내부의 응력이 많아져서 얘는 그대로 사용하기엔 좀 많이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도도 어떤 온도다? 900도씨에서 1000도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담금질이라는 게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이 담금질이라는 걸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냐? 얘를 담금질이 끝난 재료를 다시 한번 가열해 주는 거야. 대신 이때 가열은 애초에 처음에 했던 가열과 좀 달라요. 처음에 했던 가열은 900도씨에서 1000도씨만큼 가열했는데, 이번엔 그 정도까지 가열하지 않고요. 적게 하면 한 400도씨, 많이 하면 한 600도씨, 이 정도 저온에서 우리가 가열을 시켜줘요. 저온에서 가열을 시켜주면 뭐가 좋냐면은, 방금 전에 얘가 직육면체를 이 직사각형이 늘어났다 했잖아. 얘가 겉에 있는 아이들만 조금 겨우겨우 빠져나가가지고 철이 조금 내부에 있는 응력이 약간만 제거가 된 상태의 철로 바뀌게 돼요. 많이 바뀌진 않아. 그런데 겉에 있는 쪽에 있는 내부 응력이 조금 제거가 되고 안에 탄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원래 있었던 철보다 강도와 경도는 좋아지지만 인장 강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철로 바뀌게 돼. 이런 철을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단단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 안 끊어지는 철이 만들어지는데, 이 철을 보고 우리가 보통 이용해주는 식칼 아니면 뭔가 무기 같은데 사용해 줄 때 굉장히 많이 써져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과정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뜨임이라고 부른답니다. 뜨임. 템퍼링이라 부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끝난 거를 살짝만 데우는 거야. 살짝만, 많이 데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담금질한 재료를 특정 온도에서 유지시킨 후 식혀주는 것으로 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연성과 전성, 즉 인장 강도 부분을 얘가 어느 정도는 회복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철이 강도도 세지만 인장 강도도 확보가 된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가 열철이고 나머지는 좀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나머지는 굳이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두 번째,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표는 나중에 한번 봐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너희들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은 페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페인트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료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 안료라고 말하는 거는 재료들 중에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를 보고 안료라 불러요. 얘를 우리가 물이나 기름에 섞어주는 거야. 물이나 기름에 섞어주냐? 그래, 안료가 물이나 기름에서 둥둥 떠다니거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재료의 표면에다가 쭉 뿌려주잖아. 그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나 기름이 증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 재료에 이렇게 붙어있게 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페인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페인트는 큰 특징이 뭐냐면, 원래 있는 재료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냥 겉에 있는 정도로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재료 겉에 우리가 원래 있는 재료의 모양 같은 거를 감싸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있는 재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원래 있는 재료 위에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료를 보고 우리는 페인트라고 부르고요. 페인트도 좀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안료라고 말하는 안에 스며들지 않는 거랑 염료라고 말하는 스며드는 걸로 구별할 수 있지만, 보통 목재에선 이런 구별하지만 우리가 목재가 아니라 금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겉에다 많이 발라줘요. 그리고 이때 발라줄 때는 이건 넘어갈게요. 보통 발라줄 때는 여기에다 한 가지 재료를 더 섞어주기도 해요. 어떤 걸 섞어주냐면은 플라스틱을 좀 넣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들 중에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폴리에틸렌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약간 열 경화성 수지 중에 에폭시 수지 같은 성질. 걔네들은 둘 다 이렇게 겉에 이렇게 막을 형성해서 내부로 무언가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 현상을 되게 잘 막아주거든요. 이런 걸 약간 여기다 섞어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쫙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겉면에 하나 더 쌓이기 때문에 좀 더 안으로 침투하기 어렵겠지. 그래서 보통 물이라는 것과 또 하나 기름이라는 걸 많이 써주는데, 이때 많이 쓰는 기름이 휘발성이 좋은 기름. 이걸 보통 신나라고 부르거든. 영어로 신나라 부르는 걸
보통을 써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보호해 준답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물 또는 기름의 합성수지라고 부르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안료를 섞어서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물 쓰면 수성, 그 다음에 기름 쓰면 유성이라 불러요. 재료를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부식이나 오염을 보호해 준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분리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게요. 분리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분리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절단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절삭이라는 걸로 나눠요. 절단과 절삭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의 재료가 있잖아. 이 재료를 두 개로 쪼개버린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재료로 쪼개는 걸 보고 우리는 절단이라 부르고요. 하나의 재료를 갈아가지고 원래 재료와 부스러기를 만들어준다. 이걸 우리는 절삭이라 불러요. 절단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도구는 칼, 가위 같은 게 있지만 요건 넘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건 톱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톱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게 톱이잖아요. 톱이라고 부르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재료를 우리가 얇은 금속판의 한쪽 끝에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자르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외날톱이라 부르고요. 학교에 있는 걸 봤더니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거는 톱날이 양쪽에 있다 해서 양날톱. 요것도 외날톱인데 등에다가 뭐가 이렇게 대져 있어서 등대기톱이라 부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톱날이라는 게 있어서 얘들 왕복운동에서 재료를 잘라준답니다. 근데 저번에 언뜻 이야기했는데 재료를 자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재는 우리가 빨대 구조라고 이야기했지. 빨대 구조이기 때문에 빨대랑 같은 방향으로 자를 때는 보통 켜는 톱이라 부르고요. 얘를 수직 방향으로 할 때는 자르는 톱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불러줘요. 왜냐하면 두 개가 톱날의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톱날의 모양이 보통 이렇게 다르거든요. 자르는 톱은 좀 더 톱날이 작고 좌우로 날이 날카롭게 돼 있다면 켜는 톱은 날이 좀 더 커요. 왜 이러냐면은 켜는 톱 같은 경우에는 빨대를 뜯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더 다르고 너무 잘게 만들면 빨대가 사이에 어설프게 엉켜가지고 빨대가 통째로 뜯겨서 못생기게 뜯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켜는 것과 자르는 것 중 더 힘든 작업은 켜는 작업이 좀 더 많이 힘들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손으로 하는 수공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필기할 거는 없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대로 전동공구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전동공구로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소라고 말하는 것과 원형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소라고 말하는 거는 이 톱을 굉장히 미니미니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톱날을 만든 이 톱날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이걸 직소라 부르거든. 그래서 톱날이 여기 있어요. 보일까? 이렇게 톱날이 있거든. 이 톱날을 앞에다 연결하면 톱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재료를 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다루기도 쉽고 여러분 일반인들도 이건 톱을 그냥 잡고 자르면 이거 다치기가 어려워. 웬만해서 안 다쳐. 다치면 네 발이 떨어뜨리지 않는, 다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잘 다룰 수 있지만 단점은 하나 있어요. 얘가 톱날이 너무 얇기 때문에 직선으로 자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곡선으로 원하는 모양을 자를 때 보통 직소라는 걸 많이 쓰고요. 직선으로 자르고 싶으면은 이것보다는 원형톱이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건 톱날이 두껍잖아. 넓잖아. 그러니까 이걸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회전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잘라줄 때 많이 쓰는 게 원형톱이랍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보자면은 직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쓴다? 곡선으로 자를 때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원형톱은 직선으로 자를 때 많이 써줍니다. 곡선, 직선. 그리고요, 이거를 똑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은 직소에 있는 이 날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뒤집어 가지고 놔두면 이걸 보통 띠톱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날을 얇게 만들면 스카시톱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원형톱도 원형톱을 뒤집어 갖고 테이블에다 놓으면 테이블톱이라 부르기도 하고 위아래로 내려치는 톱도 있고 어쨌든 기본은 얘네 둘 가지고 다 움직인다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톱도 굉장히 역사가, 나무를 다룬 역사가 굉장히 깊은 만큼 우리가 나무를 자르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이 두 가지 특징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절삭하는 공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절삭은 크게 나누자면 하나는 구멍을 뚫는 거랑 깎는 게 있어요. 구멍을 뚫는 거의 가장 대표 주자는 바로 뭐냐면 드릴이라는 거예요.
이런 드릴,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연결 안 하고 이렇게 건전지로 되어 있는 전동공 구도인데 거기 앞에다 비트라고 말하는 드라이버를 우리가 여기 드릴을 달아놓는 거야. 드릴도 이렇게 종류 많거든. 이런 드릴을 여기에 달아놓고 얘를 가지고 윙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 거야. 그럼 구멍이 뚫리고 아래쪽에 쓰레기가 나오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드릴이라 부른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양도 많지만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깎아주는 공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포는 잘 보면은 숫자가 쌓여있거든요. 요 숫자가 쌓이는 게 뭐냐면은 실제 사포의 정의가 뭐냐면 종이나 천에 아주 조그만한 돌멩이를 입혀놓은 거거든요. 아주 조그만한 돌멩이 입혀놨는데 이 숫자는 조그만한 네모 안에 이 돌멩이가 몇 개 들어있느냐예요. 그러면 숫자가 작으면은 우리 하나의 공간에 돌멩이가 적게 들어있어야 되니까 돌멩이가 크게 들어있어야 되겠고 하나의 공간에 숫자가 크면은 돌멩이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돌멩이를 작게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거친 거고요. 숫자가 클수록 얘가 고운 사포를 뜻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220이라는 거 많이 써요. 보통 사포는 방이라는 말을 써요. 220방을 많이 쓰고 110방이나 80방은 거친 거, 220 이상 뭐 400, 800 요 정도는 고운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수업 내용은 다 이야기했고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할 이야기는 되게 많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좀 많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으니까 사포도 종류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종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목재로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철로 이야기해도 내용 똑같습니다. 목재와 철은 그냥 목재, 철, 알루미늄은 그냥 톱날만 좀 바뀐다 뿐이지 나머지는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설명했습니다. 오늘 설명한 거 열처리, 두 번째 페인트, 그 다음에 절단, 마지막 절삭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구 마지막에 뭐였지? 결합하기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업 끝내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안녕.